저희가 20년 넘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단가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너무 의존적인 구조라 쉽게 말도 못 꺼내겠고요. 더 큰 문제는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싶어도 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매출의 70%가 대기업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기업과 거래를 시도하면 기존 거래선이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결국 혁신 투자는 꿈도 못 꾸고 있죠. 대구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람을 구하는 곳도 별로 없고 이력서는 내는 족족 떨어져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몸이 편찮으신 아빠를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선배들 말로는 지방에서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수도권 이직도 훨씬 어렵다고 해요. 연봉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부모님을 홀로 두고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지방에도 수도권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이번 세션 첫 발제자이신 KDI 대학원 박진 교수님께서 새로운 국도 발전 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로운 국토 발전 전략의 모색이라는 제목하에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이 어떻게 우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순서는 현황을 좀 설명드리고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에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집중의 현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악어의 입처럼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의 인구는 지방을 추월해서 60년대에는 인구의 21%가 수도권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반이 됐고요. 앞으로 그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집중도는 다른 수도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을까요? 경제학은 모든 일에는 균형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왜 균형이 없이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화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수도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면 너무 많은 사람과 교통이 몰려서 생활이 불편해져서 균형에 이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 자체가 늘어납니다. 정부가 거기에 더 투자를 하고요. 신도시를 짓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 중부권에는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점점점 퍼져서 이제 천안, 아마 곧 세종시까지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집중이 뭐가 문제일까요? 생산성과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생산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여력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 밖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불편도 있고, 이것은 기업에게 코스트로 또 다가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반대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도 부진해지고 노후 준비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집 마련을 위해서는 저축을 늘려야 되고 소비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악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자, 지방 분권은 어떤 추세일까요? 전국 평균의 재정 자립도는
전반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하는 이유는 정부가 보조금 또는 교부금 등을 많이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좀 세수의 부족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좀 줄어서 다소 올라갔습니다만은 2024년 올해 이것은 다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세원의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재정 자주도라고 하는 지표는 내가 가진 돈 중에서 얼마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출의 자율성을 보여주는데요. 이거 역시 떨어지다가 최근에 정부 보조금이 좀 줄면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올해는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 분권은 왜 필요합니까? 우선 첫 번째, 생산성 향상의 가장 기본은 경쟁 아니겠습니까? 시장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간에는 경쟁이 없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에는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정부가 더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혁신이 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작은 배가 쉽게 유턴할 수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더 빠른 결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 이슈입니다. 대통령이 5년 단임제라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도지사는 12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임제로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 봐야 8년입니다. 시도지사에게 힘을 넘기면 12년으로 리더십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어떤 정책을 주무부처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달성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경우에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깔아뭉개기도 하고 특히 임기 말일수록 그런 행태가 심해지죠. 그러나 시도지사의 말은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아래 실국장들에게 먹힙니다. 여러분들 부처의 기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지방정부에 가면은요 부처의 기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실국장이 일종의 장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부서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조직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에 비해서 자기 바운더리 하에서는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주게 되면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52시간제, 교육제도, 사회복지 이런 거 왜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 잘하는 곳이 이길 것이다. 왜 이렇게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책에는 자세히 써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고 또 다른 더 핵심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지방청들이 있습니다. 이걸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는 지금 7개 지방청을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못할 이유가 없다. 또 부처 내 사업별로 칸막이를 없애고 돈을 다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는 하나로 묶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째로 주자. 알아서 쓰도록 하자. 그 포괄 보조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사업자를 다 선정해 주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광역에게 돈을 주고 광역단체가 선정하도록 해라. 등등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친화성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까요? 우선 먼저 왜 수도권에 몰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일자리 때문이죠. 교육도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넘버원 이유입니다. 매출 기준 87%의 기업이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을 졸업해도 40%는 수도권으로 옵니다. 취직을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왜 수도권에 좋은 직장이 많을까? 이걸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그것은 당연히 서비스 산업,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이 현재 활발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고용이 늘 여지가 더 크죠. 제조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점점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KDI의 최경수 박사 연구에 의하면 2006년에서 16년까지 뭐 이것도 벌써 이제 오래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어떤 기초단체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지를 10년 전과 비교했습니다. 95년에서 2005년의 변화를 비교하고 2006년에서 16년의 변화를 비교했는데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거에는 충남, 경남, 대전처럼 비수도권에서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 지금 이때가 2016년이니까 이런 추세는 지금 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이 파란색이 제조업 비중이 낮은 곳들입니다. 주로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이 중심된 곳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세 군데였는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이 빨간색도 지식 서비스 산업 비중입니다. 뭐 화성이나 파주, 용인 세 군데 제외하면은 전부 지식 서비스 산업들입니다. 따라서 최근 내 지식 서비스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수도권 집중의 핵심 요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방은 점점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형태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최근에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원인은 전통 제조업으로부터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우리 경제가 바꿔가고 있는 그 결과이다. 자, 그렇다면 왜 지식 서비스 산업은 수도권에서 주로 증가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벨상을 받은 크레이머 교수가 오링 티오리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생산 함수는 모든 생산 요소의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거죠. 하나라도 0이 되면 모두가 0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재 간 협업이 중요하고 곱하기니까요. 약한 고리가 없어야 됩니다. 0이 되면 전체가 다, 하나라도 0이면 전체가 0이 되니까요. 박지성 선수가 왜 갈수록 잘했을까요? 일본에 있다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영국에 가면 왜 더 잘하게 됐을까요? 물론 본인이 연습한 탓도 있지만 훌륭한 선수와 같이 뛰니까 그런 거죠. 웨인 루니와 같이 뛰고 호날두랑 같이 뛰었습니다. 누가 같이 나와 뛰느냐가 나의 생산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벤처를 하고 싶어요. 근데 탑20 벤처 캐피탈, 지방에도 벤처 캐피탈이 있어요. 하지만 탑20는 다 서울에 있다. 회계 감사를 좀 받아볼까? 또 컨설팅을 받아볼까? 탑20 다 서울에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지방에는 인구도 부족하지만 사실 더 부족한 것은 인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재는 몰려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박지성이 올라간 것처럼. 그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혁신 산업 성장의 90%는 저 5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GDP 기준으로 세계 5위권의 나라 수준입니다. 영국, 프랑스보다 GDP가 큰 주예요. 거기도 균형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와 LA, 샌디에고 지역이 핵심적인 허브이지 나머지 지역은 인구 널널하죠. 따라서 우수 인재가 몰리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지방 중소도시에 이런 조건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배우자의 일자리 있습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지방 대도시의 규모와 질적 수준을 키워야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산형, 모든 시군구를 발전시키는 분산형 발전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지금 기초당 평균 5.5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분양률이 100% 가깝다고는 하지만 입주율하고는 달라요. 입주율 100% 분양했지만 입주기업 하나도 없는 곳도 있어요. 인구 소멸 기금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돈 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혁신 도시를 전부 도청 소재지를 전부 밖에다가 만들어놨죠. 광주가 있는가 하면 도청 소재지는 무안에 두고 혁신 도시는 나주에 두고 이렇게 심지어 한 지역 안에서도 허브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 뿔뿔이 전력을 분산을 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광역 시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2047년이 되면 제일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곳이 바로 광역 대도시가 될 겁니다. 젊은이는 집값이 비싸서, 중장년층은 귀농 때문에 광역 도시를 뜨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가장 인구 감소가 많은 곳이 광주, 울산, 경남, 부산 등입니다. 혹자는 야, 독일은 저렇게 까만색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이렇게 검은색 도시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그거는요, 주변에 잘 사는 나라들이 자유왕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가 주변에 있는 독일과 섬나라 한국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의 외부성을 누릴 수가 없는 섬나라 국가입니다. 서울로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 결과. 따라서 수도권과 이렇게 잘게 부서진 시도가 1대1 붙어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번 경쟁 붙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그냥 행정개혁으로 광역 대통합이 필요하고요, 재정개혁으로 공동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서로 상충하는 점이 있어요. 균형발전하려면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분권이 약화되고요, 지방분권하면 각자 번 돈을 쓰자고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악순환 고리에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이 있으니까 재정 자립이 약화되고, 정부가 돕다 보니까 지방의 자립의지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적을수록 정부가 교부금을 더 줍니다. 내 주민들한테 괴롭게 돈을 뜯을 필요가 없어요. 안 뜯으면 정부가 줍니다.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결과 이제 권력이 집중되죠. 그리고 정부는 그 힘으로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덤벼듭니다. 허브 도시가 형성이 안 돼서 발전 역량이 약화되고, 그래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방의 허브 도시 형성 실패를 광역 통합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리가 깨지게 되죠. 또한 이 고리는 공동세 도입으로 재정 자립 약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의 도청 소재지와 광역시를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창원시의 미래 비전이 뭔지 아세요? 동부가 물리허브입니다. 그 옆에 부산이 있는데, 창원은 부산을 허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부산이고 창원은 경남이기 때문이죠. 다 통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이제 통합하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광역화가 되면 지금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 탑4를 보니까 평균 인구가 640만 명입니다. 우리는 350만 넘는 곳이 서울, 경기뿐이에요. 네, 크게 통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광역 도 간의 통합도 8개 내지 5개로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세 제도인데요, 이 공동세는 과거에 김부겸 장관이 제안을 했다가 김동연 장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안부가 반대하는 걸로 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저는 공동세를 다시 도입해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공동세라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나눠 먹는 건데요, 야, 지방이 나눠 먹을 것도 없으면 서울만 신나는 거지 지방 도시들은 나눠 먹어봐야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분을 차등두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 세수를 100이라고 한다면 발전도시에는 지방정부에게 10%, 중간에는 30%, 낙후 지역에게는 60%를 배정하는 그런 차등 배분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부분 중에 일부를 감면을 해준다면, 그러면 기업 이동 효과를 더 촉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차등 감면제는 전반적인 세수 감축을 좀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기재부가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다면 저는 일단 공동세부터 먼저 도입을 하자. 그럼 나중에 법인세 감면하는 것은 그 다음 과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어느 지역이 낙후 지역이냐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기초단체 기준으로 먼저 단위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기초단체 그리고 권역별로 또 분류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은 발전, 중부권은 중간, 남부권은 낙후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둘 중에 유리한 걸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낙후 지역으로 될수록 유리하죠.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 저 중에 필요한 걸 고르라고 하면 남부권은 전부 낙후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 대구, 울산, 광주가 낙후 지역으로 분류돼서 거점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결론적으로 광역 시도를 통합하고 도관 통합도 추진하자. 그리고 통합된 광역에만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주고 분산형보다는 지역 거점화를 추구하자. 차등 공동 법인세 도입하자. 네. 그리고 영호남 지역을 모두 낙후 지역으로 지정하자. 제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장차 수도 이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치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바꾸려 하지 말고 부분으로 나눠서 준비된 곳부터 권한을 부여하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KDI 조성익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님께서 대기업 규율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DI 조성익입니다. 오늘 저는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기업 규제는 사실은 늘 현안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법 개정안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 쟁점을 가지고 논의가 되면 그럴듯한 찬성과 그럴듯한 반대가 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대기업 규제 어떻게 되는 게 이상적인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대를 먼저 세워드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준과 그런 갈 곳이 정해지면 그러면 현안 쟁점에 대한 찬반 논의도 조금 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지금 당장 논의되고 있는 현안 쟁점이 아니고 대기업 규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 길로 갈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기업 집단들, 대규모 기업 집단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규제의 목적이 최근 들어와서 그리고 앞으로 사익편취 행위 규제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 사익편취 규율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 규율, 규제 왜 할까? 목적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장기적, 궁극적 목적은 아마 경제 정의를 실현을 하고 헌법에 써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을 방지를 하고 공정거래법 1조에 써 있습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력이 집중돼서 어느 한 집단이 너무 많은 그 경제적인 그 힘을 우리 경제 전체에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특정 시장들도 아마도 독점화될 것입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은 공개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데 이 공개되어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온당한 그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것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이런 목적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목표로 삼기에는 너무 원대하고 너무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뭘 목적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를 하고 있는가? 저는
부실 전염 방지와 사익 편취 근절로 봅니다. 부실 전염 방지는 이런 겁니다. 80년대 그리고 외환위기 시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특정 계열사가 부실화가 되면 이 부실이 그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사로 전염됩니다. 그리고 이 전염된 부실은 우리 경제 전체의 부실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이런 부실 전염 방지를 중대하게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폐영 문제 있고 최근에 롯데케미칼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도 부실 전염 염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실 전염을 방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실이 전염되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출자 구조를 간명하게 만들어서 부실이 어떻게 옮겨 다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지주회사 제도 이렇게 많이 생겼고요. 순환 출자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감시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부실 전염 우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익 편취행위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영권을 상속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2세, 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회사의 자원을 2세, 3세가 부당한 방식으로 가져가는 행위들이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가져갔을 것으로 짐작되는 행위들이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 사익 편취 규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적어도 당분간은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익 편취 규제가 오늘 우리의 이슈인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당연히 사익이 편취돼서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대기업들의 자원이 누수가 되면 혁신활동에 쓰일 수 없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누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회사의 의사결정 순위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혁신활동에 매진해야 될 때 의사결정 순위가 어떻게 해서 우리 그 회장님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을 할까라는 의사결정 순위가 왜곡이 되고 그리고 외부 평판이 훼손돼서 결과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익 편취 행위 규율을 좀 더 강화해야 될 또는 사익 편취 규율을 엄정해야 될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2014년에 사익 편취 규제 조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2017년에 공정위의 기업 집단국이 설치가 되면서 사익 편취 행위가 공정위의 핵심 규율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후로는 좀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뭐 경향성을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 다만 검찰 고발 건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더 공정위가 중요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익 편취 규제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익 편취 규제는 누가 할까요? 지금 좀 전에 공정위 말씀드렸지만 공정위가 할까요? 공정위 합니다. 다른 데는 금융위도 합니다. 금감원도 합니다. 국세청도 합니다. 법무부, 검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주들도 하고요. 이사회도 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 그리고 경영권 시장, 유가증권 시장 다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사익 편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사익 편취 행위 규율의 주체입니다. 공적 규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규율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적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교산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가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출자를 통한 사익 편취 같은 거 좀 어렵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정위의 사후 규제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익 편취 규제는 어쨌든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익 편취 행위를 파악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부 거래 같은 경우에 그 계열사 그리고 계열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내부 거래 자체를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을 증여 의제로 하고 증여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규제합니다. 실제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비율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춘다든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도 출자 규제합니다. 다만 주목적이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하려고 출자 규제하는 게 아니고 금산분리나 이런 부분을 규제하려고 출자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검찰도 합니다. 일단 사익 편취 행위는 배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배임으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인 경우에 공정위가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일정한 제약 요건들 그리고 제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규율은 잘 되고 있는가? 자율규율은 공적규율보다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자율규율이 효과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대체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사회에서는 이사회가 반대 의견 표시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사회의사 독립성 많이 떨어집니다. 사회이사의 감시 견제 기능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실제로 그 사익 편취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처분을 내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가처분 내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보다는 내봐야 인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손해배상 소송의 기대 이익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약간의 효과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한도 있습니다. 유가지 거시장 사익 편취 행위가 발견이 되면 그 다음 날 주가가 바닥을 치면 사익 편취 행위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가가 바닥을 쳐서 적대적 M&A 시도가 막 들어와서 경영권을 뺏기면 사익 편취 행위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익 편취 행위가 보도가 돼도 주식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영권 시장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영권 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상당히 다른 경영권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진행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진행되었고 지금 깨알 같은 표 보여드린 것 이게 답니다. 2005년에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도입되었는데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답니다. 국민연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줄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반대 표시 많이 합니다. 국민연금이 굉장히 활발하게 기업의 의사결정 관리, 감독, 규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실제로 반대했더니 진짜 부결된 사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열심히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실제로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사안을 강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국민연금의 반대가 실제 부결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사실은 공적 규율이 하면 안 됩니다. 자율규율이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자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경영 판단은 가장 고도의 의사결정입니다. 기업의 가장 고도의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나라가 나서서 개입할 것이 아니고 알아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이 원칙뿐만 아니라 자율규율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경영 판단, 사익 편취가 의심되는 경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해관계자가 가장 잘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적 개입의 공적 규율은 줄이되, 공적 개입의 정도는 줄이되, 이해관계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등대입니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규율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 규율 당장 뺄 수 없습니다. 당장 빼면 규율 자체가 안 일어날 테니까요. 공적 규율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잘 되도록 재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 규율의 총량을 줄어드는 걸 피해서는 안 될 테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정위 중심의 공적 규율을 당분간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더 잘해야 되니까, 기왕 하는 거 더 잘해야 되니까 감독기관 조사 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각 윗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율규율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들이 독립적으로 의사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집단 소송의 실효성 제고에서 일반 주주들의 규율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실제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경영권 시장 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공시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적 규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랫부분입니다. 자율규율 역량 제고를 위한 공적 규율 재설계.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은 공적 규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사익 편취의 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계속 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되, 거기에 더해서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자율규율 역량을 배양하는 걸 돕도록 공적 규율이 설계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규제 개입의 정도를 탄력적으로 줄이고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슬슬 시장의 자율적인 규율로 대체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개입의 운용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공적 규제는 첫 번째 사유 규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유 규제는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니까 이 사유 규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뭐가 문제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시와 규율 역량이 배양됩니다. 그리고 규율 역량의 성숙도에 맞춰서 사유 규제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경직적인 사전 규제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개입의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인과 기업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연인의 잘못을 기업이 대신 지게 하는 것은 일단 책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규율 참여 유인을 떨어뜨립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회사에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자연인의 잘못은 자연인에게 묻고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업도 자연인과 기업의 잘못을 구별해야겠습니다. 자연인의 애로가 기업의 애로인 양 규제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익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사인 KDI 이진국 선임연구위원님께서 기업 간 거래 선진화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KDI 이진국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짧은 시간 동안 숨가쁘게 소화해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기업 간 거래 문제를 좀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크게 네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업 거래라는 것이 이 생산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원화청 관계와 같은 이 기업 거래가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바로 협상력 격차 때문인데요. 이 격차가 왜 발생을 하는가?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협상력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기업 거래의 어떤 문제적 양상들이 어떤 것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 양상들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기업 거래가 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 거래라는 것은요 쉽습니다. 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업과 맺는 다양한 형태의 이 관계를 의미합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하도급의 원화청, 우리 세션 영상에서 보셨죠?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유통기업에서 이 유통기업과 납품 제조업, 그것도 또한 기업 거래고요. 대리점업계에서 이 제조업과 그 대리점주들 또 기업 거래고, 또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이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이 가맹 사업자, 이 관계도 우리가 이제 기업 거래 이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컨퍼런스 홀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실 이 스마트폰은요 기업 거래 집합체입니다. 먼저 딱 보실 때 LCD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스플레이 업체가 만든 다음에 스마트폰 제조사로 보냅니다. 뒤집어 보면 카메라가 있죠. 광학 전문 업체가 그것을 만들어서 또 보내고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터리가 있고 또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품 회사들이 모두 다 기업 거래를 통해서 각자의 생산품 만든 다음에 스마트폰 완성품 제조사로 보내죠. 여기서 간단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왜 기업은 이 모든 부품을 스스로 혼자 생산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기업 거래를 통해서 생산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분업을 통해서 그게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죠. 이 말인즉슨 순조로운 기업 거래 그 자체가 기업의 단기 효율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기업 거래라는 것은 그 기업 각 단계에서 공정한 가치 교환을 통해서 각자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것들을 가만히 섞이지 않죠. 일부는 기업 설비를 개선하거나 기술을 향상하는 데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부가가치 재투자는 또 장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기업 거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 거래가 좀 순조롭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딱 마주치는 게 있죠. 협상력 격차인데요. 협상력 테이블 양측에 앉은 사람들의 어떤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현실에서는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의 원인으로 저는 첫 번째로 거래 의존도의 심화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는 아주 중요한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활용된 데이터는요,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2022년도 최신 버전이 있고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하도급 수급 사업자 약 10,000개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왼쪽으로 보시면 50억 미만이라고 해서 비교적 소규모 수급 사업자들이 이제 속한 그룹이 되겠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매출의 규모가 커지는 대형 수급 사업자들이 포함된 그룹이 되겠습니다. 지금 히스토그램의 높이는 하도급을 받기만 하는 기업이 좀 옅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짙은 보라색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런 기업들의 비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50억 미만의 아주 소규모 수급 사업자들에게서 하도급을 받기만 하는 비중이 73.1%로 상당히 높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매출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그룹으로 갈수록 이 비중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매출의 규모가 클수록 하도급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 비율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50억 미만의 소규모 수업자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감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한다든지 축소를 한다. 그랬었을 때 미치는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은 원사업자의 거래 관계가 되게 좁습니다. 2개, 3개의 거래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절 자체, 그 계약 한 건 한 건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좀 불리한, 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그런 요건을 강요를 했었을 때 쉽게 손살을 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홀드업 문제, 한국어로는 볼모 문제라고 합니다.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상대방하고만 그 관계에서만 가치를 발휘하는 어떤 설비, 장비, 장치 이런 것들을 제 자본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제가 좀 붙잡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모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투자를 했으니까 수익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존속거래에서 이 홀더 문제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속거래는 사실 존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들이 존속거래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당히 지금 낮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존속거래 경험이 있는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전체 수급사업자 중에서 전속거래 수급사업자의 비중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54.1%, 용역업에서는 63.7%, 과반을 이제 훨씬 넘는 비율이고요. 구매 금액 비중도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전속거래의 거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고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비율보다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속거래는 어떤 지속 시간도 상당히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랫단 하단에 보시는 지속 기간이 10개월 미만부터 100개월 이상까지 상당히 장기화되는 경향들을 보실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5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속거래가 장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든지 하도급 대금의 감액 등등의 위헌 혐의가 비존속거래보다는 좀 높게, 많게는 11배까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협상력 격차의 원인을 살펴봤고요. 이로 인해서 결부될 수 있는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적인 양상들을 한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약 방식적인 측면, 계약 서류적인 측면 등등입니다. 첫 번째 계약 방식인데요. 크게 저희가 계약 방식을 2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소하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된 수의계약 방식이 있죠. 그다음에 모든 입찰 정보를 공개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수급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경쟁 방식이 있는데, 제조업에서 평균적으로 전부 100%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비중이 51%가 넘습니다. 용역업도 비슷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100% 경쟁 입찰 방식은 그거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50억 미만의 소규모 수급사업자에게서 100%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62%,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중은 떨어지고, 반대로 경쟁 입찰 비중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의계약이 좋다, 경쟁 입찰이 좋다, 어느 것이 좋다라고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인데, 문제는 이 수의계약이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서 많이 쓰이는 이 수의계약이 투명성이 좀 낮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의 조건이라든지 의무와 책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협상력 열의, 경제적인 약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부지불식간에 포함될 때 향후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째는요, 이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이제 쓰는 것인데요. 이 수의 계약서를 활용하는 비중이 소규모 수급자에서 높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효용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수의 계약서의 단점인 이 불투명성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라도 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 예방 기능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최근 3년 기준 76에서 85, 용역업에서는 88까지 높아져 있고요. 건설업은 거의 100%까지 이제 육박을 해 있는 상황인데,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왼쪽 그룹으로 갈수록 매출액 규모가 작고 하도급 계약 규모가 작고, 또 이제 협력사 1차 협력사 쭉쭉쭉 가서 4차 협력사까지 내려갈수록 표준 계약서 활용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들이 좀 보입니다. 많이 높아져 있는 수준이긴 한데 여전히 활용하지 않는 이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50억 그룹의 소규모 사업자들은요, 앞단에서 제가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예방의 기능이 발현되기 좀 어려운 구조에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표준 계약서 미사용이기가 중요한데요. 가장 큰 것은 원사업자가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표준 계약서를 써보려고 해도 우리 업종하고 안 맞다, 현실과 좀 괴리가 된다, 계약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존 계약서에서 표준 계약서로 갈 때 이 스위칭 코스트가 좀 크다, 아주 부담스럽다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흥미롭게도 이 4차의 협력업체의 40% 이상은 표준 계약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하도급 단가 인상 경험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표준 수의 계약서라든지 표준 계약서 같은 것들은 전체적인 계약의 틀을 규정짓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단가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세부적인 계약 요소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하도급 대금이 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수급 사업자 응답 기준으로 대금 인상을 경험한 비율이 표에서 보시면 제조업은 45%, 용역업은 65%, 건설업도 40%가 넘습니다. 일부 대금 인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매출액 규모별로 보시면 여전히 소규모 사업자, 아랫단에서 위로 갈수록 1,000억 이상에서 50억 미만으로 갈수록 수치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수급 사업자들에 대해서 대규모 대금의 이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 드릴 말씀은 좀 많습니다만 위탁 취소와 변경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대금 감액 미지급 문제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 기업 거래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거대 담론도 오늘 많이 논의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는 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좀 손에 잡히는 그런 정책들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도급 실태 조사라는 것이 매년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태 조사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사업자 15,000개, 제조업 기준으로요, 15,000개의 그룹들 중에서 원사업자를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선별된 원사업자에게서 그들과 거래하는 수급자 리스트를 확보를 하죠. 그리고 이 수급사업자 중에서 최종 수급사업자 대상 사업자들을 선별을 합니다. 즉 규모가 큰 대기업을 포함한 규모가 큰 15,000기업과 거래를 하는 수급사업자들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갑과 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을, 병, 정들도 있습니다. 즉 대기업과 중견 또는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재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아랫단에 중견과 중소, 중소와 중소, 중과 소의 관계는 실태조사에서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업 거래 실태를 좀 더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하건대 매출액 중상위권 15,000위에서 30,000위 또는 중하위권, 중위권 10,000위에서 45,000위까지 원사업자에 선별적으로 집어넣고 그들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도 실태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여전히 하도급 계약서 활용 비율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4가지 방향으로 활용을 유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쉽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좀 유연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활용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리자. 이 4가지 방향으로 계약 활용 비율을 높였으면 합니다. 손쉬운 활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앞단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업종과 맞지 않다, 현실과의 괴리, 이 비중이 한 23%
정도 나타났는데 그래서 업종 특수성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특수성을 좀 더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40% 이상이 이 표준계약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소규모 사업자들 위해서라도 좀 더 손쉬운 간소화된 계약서들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원사업자들이 기존 양식을 고수한다는 응답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원사업자들이 기존 양식을 고수하는 것을 정부가 무조건 표준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적 거래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 이전은 못하더라도 손쉽게 어떤 일정 모듈 정도는 가져올 수 있게끔 필수 조항과 선택 조항을 구분해서 필수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법적 준수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포함하고요. 선택 조항은 업종별로 거래 규모별로 좀 가볍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져간다면 차츰차츰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요. 작년 10월에 이 상생협력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됨에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많이 활용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하려면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합니다. 이 수탁기업인 제가 위탁기업인 원청에게 직접 협의를 신청하는 경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속한 협동조합에 신청을 하고 협동조합이 중기중앙회에 협의권을 대행을 하고요. 중기중앙회가 이제 위탁기업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경로는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별이 되기 때문에 거래 단절 우려가 있죠. 두 번째 경로는요. 제가 협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은 10% 미만밖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로 모두 지금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가입률을 정책적으로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금 조정 요통으로 어떤 거래 단절이라든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거래선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 일감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서 거래가 단절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반대로 이 원사업자들이 대금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원사업자에게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찬찬히 뜯어봤는데요. 상당히 자주 보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총 23번 등장합니다. 다른 법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근데 하도급법은 너무나 많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 정도는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근거가 붙습니다. 예시도 있고 기준도 있는데 총 18번은 전혀 어떤 그런 근거 없이 정당한 사유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보실까요?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 있어서는 제2항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근거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18조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2항 2호를 볼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로 하여금 전속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떤 분쟁이 터졌을 때 분쟁 조정 협의회라든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날 때 그 행위가 정당했구나 부당했구나가 밝혀질 겁니다. 이미 분쟁이 터진 상황에서 나중에 후속적으로 밝혀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정당한 것에 대한 이해를 재판까지 가기 전에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원사업자와 수급자가 알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드리는 제언인데요.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법적인 해석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정당한 기준 자체가 되게 세우기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이런 범주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다라는 가이드북 자체가 나온다면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행위들을 피해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진구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에 앞서 잠시 무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또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과 함께해 주실 토론자분들을 조금 길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진행을 맡아주실 조성욱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시고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계셨고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으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토론을 함께할 윤경수 교수님은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시며 산업조직연구 편집위원장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계셨고요. 또한 KDI 부연구위원으로도 역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이신 조임공 교수님은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과거에는 지방재정학회 회장을 맡으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지방공기업학회 회장으로 계셨고 경인행정학회 회장으로도 역임하셨습니다. 네, 자리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조성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KDI에서 제 젊은 시절 6년을 보낸 KDI 사람입니다. 예, 오늘 저희 이제 KDI 컨퍼런스가 한국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로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생산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기술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진흥하는 정책 또는 소모적인 특정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만으로는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세 사람의 발표자, 즉 박진 교수님, 조성익 박사님, 이진국 박사님께서 한국 경제 및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고용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효율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 발전 전략, 대기업 관련 정책과 기업 간 거래의 선진화 등 영역에서의 법제도적인 측면을 저희가 논의했습니다. 지금은 조일곤 교수님 그리고 윤경수 교수님을 모시고 세 분 발표자분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임공 교수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진 교수님의 토론을 맡게 될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에 있는 조임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지방 학회도 지방자가 붙는 걸 많이 했습니다. 재정학회가 아닌 지방재정학회를 했고요. 공기업학회가 아닌 지방공기업학회를 했고요. 행정학회가 아닌 앞에 경인이 붙는 경인행정학회 회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지방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박진 교수님의 글을 읽고
그리고 들어보면서 어떤 교수님의 그런 아이디어가 정말로 신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생산성 개혁을 위해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진인 교수님의 그 글을 요약을 하자면 수도권 집중이 결국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뭔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광역시도의 통합으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대항마를 만들자 하는 주장, 그 다음에 차등 공동 법인세 제도, 포괄 보조금 제도, 그리고 토지 규제 하나, 이 하나하나가 가지는 정책적인 여파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주장을 한꺼번에 한 글에서 4개씩이나 주장을 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등 공동 법인세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현재의 지방 재정 제도의 그런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지만 아마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그리고 어쩌면 한 번은 그 일본식의 제도를 떠나서 한번 한국 재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4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이지만 극복해야 될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제도적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박진 교수님께서 더욱 앞으로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광역 통합하게 되면 정치인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완주, 전주 통합만 하더라도 거기는 자릿수, 군수, 시장 자리 하나, 2개의 자리가 하나로 되는 것이 걸림돌이었고요. 오히려 정치인들은 자치단체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천에서 자치구가 하나 늘어날 그런 전망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정치인이 자릿수를 줄이는데 찬성을 할까? 이제 이런 점도 한번 박진 교수님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한번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차등 공동 법인세, 이것도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도 이런 법인세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이미 부가가치세의 25.3%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옛날보다는 더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박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감면까지 생각한다면 기획재정부까지 반대할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괄 보조금제 도입, 정말 정답인 대안이지만 실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 할거지로 여러 부서가 보조금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부처에 몰아주는 것은 정말 행정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지 규제 완화, 이것도 서울 경기가 지속적으로 80년대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최근에 우리가 있어왔던 그런 경험을 소개를 해드리면 2009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2가지를 내놓게 됩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소비세 도입의 근간이 된 거죠.
여기에 정치인들이 영유아 보육료, 무상 급식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지방 소비세율이 5%에서 25.3%까지 올라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또한 경기가 취득세 연구 인하로 되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지방 소비세가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같이 살아가는 그런 균형 발전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균형 발전을 목표로 모든 제도를 다 새롭게 하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박진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겪었던 어려움 이런 점들을 추후에 더 반영하셔서 계속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천대 윤경수 교수님께서 나머지 두 분에 대한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윤경수 교수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발표하신 그 대기업 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발표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 경제의 그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뭐 한국 경제는 시장 경제이고, 이제 시장은 사실 이제 수많은 거래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래 참여자, 즉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합리적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이제 적절한 보수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보수가 혁신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두 번째 발표에서의 조생익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대규모 기업 집단 내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기업 집단 내 기업 간 거래, 그리고 이진국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협상력 차이가 있는 기업 간의 거래,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게 잠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조성익 박사님의 발표에서 이제 그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사익 편취 문제를 핵심으로 짚어주셨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 전에는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의 문제라고 하면은 무슨 소유 구조의 문제 혹은 지배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핵심에 놓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조생익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행태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대규모 기업 집단 내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거래가 어떻게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생익 박사님께서는 이제 발표문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기업들의 사익 편취가 이제 가용 자원의 누수로 인해서 혁신 활동을 이제 질곡시키는 그런 주된 요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 규제와 그 공적 규제를 이제 비교하면서 현 시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자율 규제가 합리적이지만, 이제 그 현 시점에서는 이제 공정위를 통한 공적 규제가 좀 불가피하고,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적인 그 이제 개선들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덧붙이면 이제 이렇습니다. 사익 편취의 문제가 야기하는 어떤 경제적 폐해로서 주로
드셨던 것이 이제 그 사익 편취로 인한 어떤 가용 자원의 누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다시 말하면은 어떤 대규모 기업 집단 내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않았을 그런 거래를 하거나 혹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왜곡된 그 거래가 창출되는 이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자원의 누수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 판단에 있어서의 왜곡 이런 부분들이 더 큰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발표자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당연하게 이제 시장 집중이 더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그 비효율적인 거래가 더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독립적인 기업들이 거래 축소로 인해서 어떤 이제 사회의 역동성이 저해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짚고 싶은 문제는 그런 여기에서 이제 공정위의 공적 그 개입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 그냥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공정위의 그 규제가 잘 진행되고는 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공정위의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제 그 공정위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거래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잘 잡아내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이제 규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의 유인 그리고 특정한 거래가 향후 유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래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진국 박사님의 그 발표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직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 특히 하도급과 가맹 거래를 이제 집중 분석하시면서 이제 거래 의존도의 심화, 홀드업 문제로 인한 거래 상지위의 불균형을 진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유 계약 방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든지 표준 계약서의 미미한 활용, 그다음에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관행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시면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표준 계약서를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조정제도의 뭐 활용 제고 방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그 이진국 박사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워낙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붙일 것은 없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그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 이제 거래에 대해서 공적 개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어떤 이제 그 동적인 효율성을 보장을 하면서도 어떤 정적으로는 특정한 형태의 지대 재분배를 통해서 오히려 역동성을 제약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마지막에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가 부당하게 대응해서 어떤 입증 책임의 문제를 제시하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당성이라든지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 법률상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 지침을 통해서 법률상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분들의 토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 분의 발표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토론자의 토론에 대해서 짧게 리플라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 교수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조윤건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제도 하나 사실 만만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더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차등 공동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행안부도 한번 고려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지방 교부세가 점점 없어져도 되는 점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반대로 돌아서서 이 제도가 이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무부처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많은 그 제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문제를 앞으로 좀 향후 추후 과제로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익 박사님 그리고 이진국 박사님. 예, 죄송합니다. 먼저 깊이 있는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마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윤경수 교수님께서 내부 거래에 관해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기업 집단의 의사 결정 중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폐해를 끼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규모 기업 집단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의사 결정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익 편취 행위입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 스스로 기업의 이익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윤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더 큰 문제, 내부 거래로 범위를 좀 확장해 보면 대규모 기업 집단에게는 도움이 되나 본인에게는 효율적이지만 우리 경제 전체에는 비효율적인 그런 의사결정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신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게 결국은 사회 후생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 미스 얼로케이션의 문제라고 할까요? 미스 코디네이션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두고두고 고민을 가지고 연구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사익 편취 행위의 누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법제도에 대해서 작은 사익 편취 행위를 하나씩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사후 규제 시스템으로는 적절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후 규제 시스템으로 작은 일까지 일일이 행정력을 낭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규제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역시 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사익 편취 행위의 누적으로 인한 규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답은 요원하지만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규율 성숙, 그것을 최대한 빠르게 돕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윤경수 교수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모두 다 도움되는 말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대의 재배분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조정을 하는 것에는 저도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도를 하는 부분은 결과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유도하는 이 펑션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점이죠. 펑션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건드려줘야지 저는 세련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를 건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직접적이지만 추후에 폐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언을 드린 4가지의 정책 제언들이 표준계약서라든지 실태조사의 확대, 그다음에 어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 그다음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어떤 활용성 확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펑션을 건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귀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게 사용해가지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국민에게 묻습니다 한 설문조사와 함께 저희도 이 발표자님께 몇 개의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묻습니다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국민에게 묻습니다로 첫 번째 발표인 박진 교수님께서 하신 우리나라의 국토 발전 전략하고 관련된 설문조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답변자들께서 하신 게 지역 특화 산업 및 관광 육성으로 23%,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재정 기술적 지원 확대 10.7%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 40%에 대한 국민들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 있어서 행태적인 그런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박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보다 근본적으로 여기는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 필요한 지방 분권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통합적인 광역시의 통합적인 그 통합을 통해 갖고 초광역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재정과 재정 지출에 있어서의 어떤 분권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큰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은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인곤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이라든가 행정부에 있어서의 갈등 내지는 반대가 심할 것 같다.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정치권에 있어서의 입법 과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입법부, 국회, 정치권의 합의 노력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코멘트는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수도권으로 기업과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도 얘기하신 오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은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규모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 아무리 초광역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이 충분할 것 같지 않고, 여기에서는 중앙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발전 전략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합의가 필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학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하고의 어떤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성익 박사님께서 해주신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을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이 부분하고 관련된 질문인데요. 질문의 내용은 대기업 집단을 지정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입니다. 근데 설문에 대답하신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33%의 부분 답변자들은 부당한 시장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24%에 해당하는 분들은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의 57%, 58%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대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또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25%, 그리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17%로서 한 42%의 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적 규율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대기업 집단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저는 6년간 KDI에 있었던 KDI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동시에 저는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21년을 학교에 있었던 학자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게 사적 자치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자율 규제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진 계약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성과와 직결된 이해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에 의한 자율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규율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를 분석해서 행위의 목적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작업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 자치 그리고 자율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회계의 투명성, 공시제도의 강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히 공적 기구보다는 더 잘 알겠지만 기업 내부와 외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요 정보가 시의성 있게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히 알려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기업들은 본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잘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 의무를 갖다가 강화를 하고 공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규율을 하는 거에는 이해관계자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늘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퍼블릭 구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옵티말보다 적은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자율 규제 역시 어떤 측면에서는 퍼블릭 구즈의 공공재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낮은 분들이나 아니면 지분이 없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인센티브는 뭐냐면 나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하면 그 규율이 잘 되고 이쪽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그 베네핏은 얻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프리라이더의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이러한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 다르게 말하면 이사회 또는 기관 투자자 이런 분들과 어떻게 보면 사이드 페이먼트를 맺는 그런 암묵적인 계약을 만들어서 이 규율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가버넌스 시스템을 갖다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규율 원칙에서는 사익 편취에 대한 규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면 기업은 오히려 사익 편취를 더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익 편취에 대한 적발이라든가 제대로 대한 규율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발된 사익 편취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적발될 가능성과 그때 얼마만큼의 페널티를 가지고 오느냐 이 부분이 사익 편취에 따른 베네핏,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이라든가 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최고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 얻는 베네핏보다 커야지만 이런 사익 편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가 커질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페널티를 크게 해야지만 실제로는 사익 편취를 할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 사익 편취가 발생을 할 때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한 배상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기업과
아니면은 공적 기관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전향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국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데 있네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27%에 해당하는 답변자들이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표준 계약서를 통한 계약 조건의 투명성 제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간 기술 및 인력 교류 확산 등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설문 결과에서도 보듯이 그러니까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정위에서 3년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인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멘트는 공정위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갖고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서 실제로는 이러한 공정한 거래를 어느 부분에서 더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새로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건설하도급 이런 쪽에 많이 있었다가 새로이 산업 구조의 변화로 많이 뜨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지식 정보 산업 분야입니다. 예, 이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으로는 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영무의 공급에 관한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이슈로 앞으로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훨씬 더 많이 중요해진 부분이 바로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업체 사이에 있어서의 공정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화법을 갖다가 저희가 실제로 발의를 하고 법에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아직도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의 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정위 법 집행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그리고 이 법 위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상, 배상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이 거래를 갖다가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앞으로 거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에서는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사건 처리가 좀 빨리 되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까도 우리 윤경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러한 사건도 있고 큰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공정위의 이런 하도급 관련한 기업 거래 관련한 산업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을 다 포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정위 인력 구조상 관련 산업이라든가 관련 사업자 수를 감안을 할 때 공정위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정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은 실제로 이러한 사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많은 부담을 느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많은 생각은 뭐냐면 사건이 나고 사후적으로 공정위가 사건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통한 향후의 디터런스가 아니라 사전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되는 한편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평가를 하는 등 약간의 소프트 로에 의한 공정한 기업 거래 문화 확산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공정위 법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은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는 피조사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입증을 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법에서 혹시 부당한 아니면 부당한 거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입증 책임을 갖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아니면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시간 관계상 많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 세션에서는 미래 혁신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기업 그리고 이들이 모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게 이 발표자들의 생각이고 토론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발표자분들의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 대부분 크게 공감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를 관통하는 주제가 한국 경제의 생산성 제고인데 우리 경제가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다시 한번 크게 제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자와 토론자 두 분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4 KDI 컨퍼런스 한국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의 모든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좌장,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4 KDI 컨퍼런스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많은 과제에 대한 해법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과 온라인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